엄마, 나 혜정이랑 이혼하려고요. 어느 날 뜬금없이 저를 찾아와 내뱉는 아들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잘 사는 줄 알았던 아들이 갑자기 이혼 소리를 꺼내니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이혼이라니. 이혼은 무슨 이혼? 진성이 너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에요. 죄송해요, 엄마. 아니, 니들 사이 좋았잖니. 그리고 이혼하면 애들은 어쩌려고. 자식들까지 있는 애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너희들 싸웠니? 그래서 홧김에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당분간 집에 들어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혼하는 마당에 제가 그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금방 집 얻으려고요. 집 구해지는 대로 금방 나갈 테니까 잠시만 이해해 주세요. 얘가 계속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는 게 말이 되니? 진성아,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네가 갑자기 이럴 리가 없잖아. 그간 니들 부부 무슨 문제 있었니? 아니면 설마 혜정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아들 가진 엄마라 며느리부터 의심한다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들이 이혼을 할 만큼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하고 착해서 화 한 번 내는 걸 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저희 아들은 정말 누구나 인정할 만큼 착하고 지고지순한 아이였습니다. 자기 처자식한테도 어찌나 잘하는지 얼마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과부가 된 저는 며느리가 부럽기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잘 지내는 모습이 뿌듯하고 보기 좋았는데 그런 애들이 갑자기 이혼을 한다니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설마 싸워서 그러니? 그동안 그렇게 사이가 좋던 애들이 이혼이라니? 제발 설명 좀 해봐라. 니들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네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가 누구한테 미움을 받을 애니?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저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엄마. 뭐라고? 누가 뭘 어쨌다고? 제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 평생 여자로고는 모르던 애가 갑자기 바람이라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다 제 탓이에요. 제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혜정이 탓하지 마세요, 엄마. 그 사람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조용히 이혼하기로 했어요. 애들도 혜정이가 키우기로 했고요. 네가 정말로 바람을 어쩌자고 그랬어, 이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너 이러는 거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어? 아이고, 이놈아. 한때는 걱정될 만큼 순진했던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들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니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운 게 맞는지 아들의 성격을 알던 저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아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니 인정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아들은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제 집에 들어와 지내게 되었어요. 다 큰 자식이 바람 피워서 이혼을 하겠다고 집에 들어와 있는 게 보기 불편했지만 갈 곳이 없다니 어쩔 수가 있나요? 그렇게 아들의 꼴을 지켜보는 제 속도 점점 썩어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혼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갈수록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혼 준비한다며 집에 들어와 있는 2달 사이에 점점 살이 빠지고 힘들어하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무슨 약인지 말도 안 하고
약을 한 움큼씩 먹고 말이죠. 자기가 일을 쳐놓고 왜 힘들어 하는지 기막혔던 저는 아들에게 걱정과 함께 그동안 참던 짜증을 뱉고 말았습니다. 너 어디 아프니? 왜 자꾸 안색이 안 좋아? 너희 약들은 다 뭐고? 어디 아프다고 물어도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엄마 이렇게 따돌릴 거면 왜 여기서 지내니? 이혼한다고 하니까 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아니면 뭐야? 설마 이혼한다고 힘들어서 이러는 거니? 아니 그러게 이럴 거면 잘 살지. 왜 되도 않는 바람을 피워서 이 사단을 만들어? 엄마, 저도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가 잘못해놓고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 지금 너만 힘들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이러고 키우는 줄 알아? 엄마, 제발요. 사실 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죽을 병이라니? 말 그대로예요, 엄마. 나 죽는데요. 몇 달 못 살고 죽는다고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말도 안 된다. 대체 왜 너한테 그런 병이 생겨? 네가 뭘 잘못했다고? 재수가 없었나 보죠. 병이 뭐 사람 가리면서 생기겠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아들의 말을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늙은 엄마를 놀리려 괜한 소리를 한다 생각했어요.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그랬을 때부터 자꾸 엇나가는 듯 하더니 뒤늦게 사춘기라도 와서 저한테 반항을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애미 앞에서 먼저 죽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아들이 헛소리를 한다 싶었던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내는 제 앞에서 결국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아들의 말이 진심이었음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아들 말을 믿어야만 했죠. 그러나 저는 제 아들을 이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아들을 잃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2번이나 그런 일을 겪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진성이 말고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진성이에게 형이 있었던 거죠. 30여 년 전 남편을 만나 일찍 가정을 꾸렸던 저는 하루빨리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바라곤 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일찍 결혼한 보람도 없이 한참이나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30이 되어서야 남들보다 늦게 아들을 가지게 되었죠. 약이며 미신이며 별별 짓을 다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한 참에 아이가 생겼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라고 해서 거의 포기를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태몽 같은 꿈을 꾸고서는 기적처럼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에 저와 남편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도 드디어 부모가 되는구나. 남들처럼 살겠구나 싶어서 안도감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너무 오래 기다렸던 만큼 아들은 저희에게 더없이 귀했고 소중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 어렵게 가진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꼈겠어요. 정말 손에 쥐면 다칠까 싶어서 솜털처럼 곱게 키울 수밖에 없었죠. 너무 곱게 키워서 나중에 아들 버릇이 나빠지면 어쩌나 저희 부부가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철없이 자랄까 걱정했던 아들이 다 자라지도 못하고 금방 저희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죠. 여보, 일어나봐, 얼른. 무슨 일이야? 아직 새벽인데 당신 왜 앉아? 그게 아니고 우성이가 뭔가 이상해. 애가 열이 너무 많이 나. 뭐야,
애가 왜 이래? 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나도 모르겠어. 애가 숨소리가 이상하길래 깨우려고 그랬더니 애 몸이 불덩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여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당장 병원부터 가야지. 정신 차리고 당신 얼른 가서 우성이 걷어 챙겨와. 애 데리고 응급실부터 가자. 어떡해. 나 때문이야. 다 내 탓이야. 자느라 애가 이 지경이 된 줄도 모르고. 당신 탓 아니야. 몰랐던 건 나도 매한가지잖아. 그리고 우리 우성이 괜찮을 거야. 원래 이맘때 애들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분명 별거 아닐 거야. 저희 아들 우성이는 정말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기다릴 때는 그렇게 안 찾아와 줘서 제 속을 썩이더니 늦게 찾아와 준 만큼 밀린 효도를 하려는 건지 태어날 때도 진통도 별로 없이 쑥 나왔거든요. 덕분에 당시로 노산 소리 듣던 저는 별 어려움 없이 출산을 하고 금방 회복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갓난쟁이 때에도 별로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얼마나 방긋방긋 잘 웃는지 그렇게 착하고 기특한 아이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잔병치레 한 번 하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방심을 하고 무신경했던 건지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자 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애 왜 이런 겁니까?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열이 몇 시간이나 지속된 거죠? 모르겠어요. 자다가 갑자기 이랬거든요. 새벽에 애 숨소리가 뭔가 이상해서 들여다봤더니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아팠을 텐데 애가 울지도 않아서 몰랐어요. 일단 검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보호자님들은 우선 기다리고 계세요. 선생님, 저희 애 괜찮은 거겠죠? 별일 아닌 거죠? 그냥 이 나이대에 흔히 하는 열병 그런 거죠. 그동안 그 흔한 감기 한번 심하게 앓지 않았던 아이였거든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검사를 해봐야 알겠죠.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병원에만 가면 금방 진단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속 시원히 무슨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검사 몇 가지만 하겠다 그러더니 검사를 받아도 답이 없는지 우성이는 몇 시간 내내 이런저런 검사들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고도 결국 아이의 병명은 진단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 이 정도면 원인이 나와야 하는데 검사 결과로도 병명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른다뇨. 분명히 검사만 하면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할 일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고칠 수는 있는 건가요? 어떻게든 치료는 되는 거죠? 그것도 장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약물을 투여하면 열이 낮아져야 하는데 열도 내려가지 않으니 이대로면 정말 위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더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전원 신청 넣을 테니 대학병원 소아과로 가보세요. 네? 아니, 지금 애가 이런 상태인데 이대로 또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지 말고 저희 애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요. 어렵게 가진 아이입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응급실에서는 자기들로서는 원인도 모르고 방법이 없다며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만 하고 그래서 병원을 옮겨보려고도 했지만 다들 전원을 거부했어요. 원인 불명의 병을 앓는 4살짜리 어린애를 받아주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의 아들은 여러 가지 치료에도 차도가 없더니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한 채 병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흔한 열병인 줄만 알고 아들이 반드시 깨어날 거라 생각했던 저는 아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만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창 정신을 못 차리다가 눈을 떠보니 어린 아들의 영정 앞이더라고요.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우성이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나중에 후회할 거야? 무슨 소리야, 여보. 우성이 마지막 가는 길이라니. 여보, 우리 우성이 어디 있어? 오늘은 열이 좀 내려야 할 텐데. 애가 밥도 못 먹고 이게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성이 이제 없잖아. 집에 가면 우리 우성이 좋아하는 소세지 구워줘야겠다. 몸에 안 좋다고 그동안 안 줬는데 이제는 먹고 싶다는 거 다 먹여야겠어. 정신 차려, 여보. 우성이는 없어. 우성이는 이제 없다고. 당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우성이가 왜 없어? 우성이가 없다니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말이 어디 있어? 여보, 이제는 받아들여야지. 우성이 떠났어. 그러니까 우성이랑 마지막 특별 인사 잘해야지.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아, 그럴 리가 없어. 우성아, 우성아. 어린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앞에 두고도 남편 앞에서 아들이 보고 싶다며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때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나 봅니다.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죄책감에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떠나고 점점 더 마음이 병들어갔고 남편의 위로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삶의 의지를 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만 하면서 매일 죽은 아들을 따라가고 싶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차마 달래지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고 저는 골방에 틀어박혀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꿈에 아들이 나온 겁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아들이 꿈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도 야속하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아들이 죽고 꼬박 1년 만에 제 꿈에 우성이가 찾아와 주었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꿈에 나타난 아들을 보고 울고만 있는데 제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은지 편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들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데 아들이 그러면서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성아, 우리 우성이 이제 안 아파? 안 아파.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엄마. 우리 아들, 이제 안 아프구나. 너무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했어. 우성이 아플까봐. 그런데 우리 우성이 왜 그렇게 웃어? 안 아파서 기분이 좋아? 엄마 봐서 좋아서. 엄마 나 많이 보고 싶어? 그럼 우리 아들 보고 싶지. 엄마는 우성이 없이 못 살아. 우성아, 엄마가 곧 그리로 갈게. 우리 다시 만나자. 응? 안 돼. 엄마는 아직 여기 오면 안 돼. 엄마는 우성이 동생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돼. 동생이라니. 우성이 동생이 어디 있어? 우성이는 동생이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엄마도 행복해져야 돼. 알겠지? 동생 잘 키워줘, 엄마. 우리는 나중에 오래오래 있다가 다시 만나자. 엄마, 사랑해.
꿈속에서 아들을 다시 만난 저는 아들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곧 다시 만나자는 말을 했는데 아들이 그런 저를 말리며 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지도 않은 동생과 오래오래 살다가 만나자는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런지 깨어나고서도 한동안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하는 엄마를 걱정해서 꿈에 나온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 꿈까지 꾸자 저는 도저히 아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마저 엄마를 걱정하는 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오죽 못나게 굴었으면 어린 아들이 꿈에까지 나와서 내 걱정을 하겠나 싶어서 자식 보기 부끄러웠거든요. 같이 아들을 잃었음에도 그런 저를 옆에서 돌봐야 했던 남편에게도 미안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붙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먹히지 않아도 억지로 밥을 챙겨 먹고 웃음이 나지 않아도 어떻게든 웃어보려 애썼죠.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다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 나가던 어느 날, 저는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임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분명 우성이 생겼을 때 기적이라며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한 번이 기적이지 두 번은 없을 거라 그래서 내가 다시 임신이 될 줄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첫 아이 가졌을 때 분명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제가 임신을 한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고 제게 임신이 두 번은 어려울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우성이가 태어난 후에는 노력해도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아들을 귀하게 생각했는데 첫 아이가 허망하게 떠나버렸죠. 그런데 그 아이가 떠나고 새로운 아이가 찾아온 것이 우연일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꿈속에 나왔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실은 얼마 전에 내 꿈에 우성이가 나왔었어. 우성이가 꿈에서 방글방글 웃는데 왜 웃냐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나더러 동생이랑 오래오래 있다가 오라고. 그때는 임신할 일도 없을 때라 내가 그냥 헛꿈을 꾼 건가 싶었는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 설마 우리 우성이가 선물을 해준 건 아닐까? 정말 그런 모양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한테 또 이런 기적이 찾아오겠어? 아마도 우리 우성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나 봐. 우리 우성이가 내가 딴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이런 선물을 보냈나 봐. 세상에, 우리 우성이 어떻게 하면 좋아? 여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꼭 잘 키우자. 두 번 다시 이 선물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제가 꿈에서 아들을 봤던 이야기를 전하자 남편은 놀라워했습니다. 남편 생각에도 그동안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이 된 게 신기하다며 그래서 저희는 제 임신이 먼저 간 아들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선물처럼 저희 아들 진성이가 찾아와 주었죠. 둘째 진성이는 자기 형을 닮은 듯 우성이처럼 얌전하고 순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첫째 아이보다 더 순하고 희생적인 성격이었어요. 뭐 가지고 싶다고 때 한 번 쓰지 않는 게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착한 아들은 큰 아이와 달리 큰 탈 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덕분에 남편과 저는 진성이를 보며 아이를 떠나보낸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첫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첫 아이에게 못해줬던 만큼
더 정성을 다해서 진성이를 귀하고 소중하게 잘 키워냈죠. 아들 역시 재속 한번 썩이는 일 없이 잘 자라주었고 결혼까지 해서 더 걱정할 일이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이제 와서 죽을 병에 걸렸다니 저는 30여 년 전 겪어야 했던 충격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걸 왜 이제 말해? 대체 언제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대로 계속 숨기다가 죽고 나서 엄마 충격받게 하려고 그랬니? 죄송해요. 저도 속이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까지 잘못되면 엄마까지 잘못되실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그게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아픈 걸 끝까지 모를 수 있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프다고 말씀드리면 엄마는 제 걱정하실 거고 어떻게든 치료받게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엄마가 아픈 너를 그냥 두고 보겠니? 그게 싫었어요. 저 더 이상 치료도 안 통하는 상황이에요. 병원에서도 그냥 진통제에 의지해 버티다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도저히 가망이 없대요. 그런데 의미도 없는 치료를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엄마랑 좋은 추억 보내다가 당당한 모습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프다고 계속 누워서 앓기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엄마. 뭐? 가망이 없어? 정말 방법이 없다니? 그게 정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여러 병원 가봤지만 다 똑같아요. 어떤 약도 치료법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제가 이런 상황을 엄마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너 설마 그럼 네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는 것도 설마 변명이니? 혹시 혜정이도 알고 있니? 너 아픈 거? 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혼도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뭐야, 그럼 진성이 네가 바람 피웠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에요. 제가 무슨 바람을 피우겠어요? 사실 이혼은 애들 엄마가 먼저 원한 거예요. 제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고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이혼해달라 하더라고요. 뭐? 그 애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냈어?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프다는데 걱정하고 같이 이겨내지는 못할 망정 그런 소리를 하니?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인생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픈 제 사정까지 이해하고 배려하겠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라도 저 같은 건 잊고 이제라도 새 출발하는 게 낫죠. 무슨 소리야? 그건 네가 없을 때 나중에나 생각할 일이지. 지금은 네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애가 새 출발을 하니? 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네가 아무리 혜정이 그 애를 아꼈더라도 이건 아니지.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없으면 저희 애들 누가 키워요? 결국 저는 떠날 사람이고 남은 책임은 다 그 사람 몫이잖아요. 그걸 제가 다 아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제 사정 봐달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애들 엄마도 그런 선택을 할 일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이혼해준다고 그랬어요. 떠나는 저 대신에 애들이라도 잘 키우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해해주세요. 곧 같은 과부 될 처지인데 엄마는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네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살 날이 몇 달도 안 남았다는 말을 듣고 이혼을 하자던. 아니,
무슨 생각이길래 왜 그걸 못 기다리고 이혼을 해? 과부면 과부지. 이혼녀가 되겠다고. 이거 정말 혜정이 그 애가 원한 게 맞는 거야? 어떻게 자식까지 있는 엄마가 남편을 버려? 아무래도 내가 걔를 직접 만나봐야겠다. 만나서 뭘 어쩌시게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그냥 이혼당하고 말 거야? 죽어가는 마당에 저 자식 얼굴도 안 보고 이러고 싶으냐고. 어쩔 수 있겠어요? 저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저 하나 참으면 다 될 일인데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벌써 마음 정리 끝났어요. 이제 와서 겨우 몇 달 부부로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죽어가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제발 제 마음 이해해 주시고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고 보니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 것은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답니다. 아들의 불치병 소식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거죠. 갑자기 남편이 죽는다고 하니 그 애도 큰 충격에 여러모로 힘들었겠지만 그렇다고 아픈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저는 며느리를 믿었던 만큼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찾아가 보겠다고 하니 아들은 도리어 그런 저를 말리더라고요. 아픈 몸 때문인지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실망감 때문인지 몰라도 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초연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을 떠날 사람이니 미련을 갖는 게 욕심이라며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며느리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로서 진성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도의를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건 차마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느리를 설득이라도 해보려 며느리를 찾아갔던 저는 깜짝 놀랄 광경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웬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며느리를 보고 말았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마 그새 새 남자를 만든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진정을 하고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에게 정이 없어도 이럴 수 있는지 저는 며느리가 진작부터 제 아들 몰래 외도를 벌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요. 여기 불륜 그런 거 잡아주는데 맞죠? 아, 남편분 불륜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사람 뒷조사, 불륜 포착 이런 쪽으로 전문이거든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게끔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죠. 아니요. 제 남편이 아니라요. 저희 며느리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둘이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근데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리한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이혼의 가장 큰 유책 사유가 바람이거든요. 배우자가 바람 피운지도 모르고 이혼하면 재산 뜯기도 양육권 뺏기고 아주 억울하죠. 맞아요. 사실 저희 아들이 지금 좀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이유로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안 남았다는 애를 걱정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아무리 소원해진 부부 사이라고 그래도 그건 좀 이상하다 싶은데 그 애를 만나러 찾아갔더니 웬 남자랑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니 아무래도 며느리가 진작부터 딴 꿍꿍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걸 좀 밝혀내 주세요, 제발. 불쌍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만약 그 말대로라면 정말 몹쓸 며느리네요. 그게 진짜라면 양육권도 재산도 내어줄 수 없죠. 저희가 어떻게든 상황 파악해서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제발요. 제가 이제 믿을 건 여기밖에 없어요.
꼭 좀 도와주세요. 외간 남자와 붙어 집을 들락거리는 며느리를 본 순간 알 수 없는 직감을 느낀 저는 그 길로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기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심부름센터에 며느리의 뒷조사를 맡기고 얼마 뒤 저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애들 키우며 조용히 지내는 줄 알았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벌써 1년 넘게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애 낳고 찐 살을 빼겠다며 저희 아들이 운동을 등록해줬는데 거기서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남자를 만난 겁니다. 저희 아들이 몹쓸 병을 얻기 이전에 이미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던 며느리는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옳다구나 했나 봅니다. 안 그래도 제 아들을 언제 쫓아낼까 눈치만 보고 있었던 모양인데 때마침 저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니 몰래 이혼할 수 있는 좋은 핑계라 생각했겠죠. 자기가 바람 핑계 들켜서 이혼을 당하면 맨몸으로 나가야 했을 텐데 아들이 곧 죽음을 앞두고 그러고 있으니 자기의 외도가 들통나기 전에 착한 저희 아들의 뒤통수를 쳐서 저와 제 아들을 속이고 아들의 재산을 혼자 차지할 생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분이 그 남자한테 완전히 빠진 모양이에요. 저희가 상간남 쪽도 같이 조사를 진행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며느리분 만나기 시작하고서부터 씀씀이가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제대로 직장도 없이 반백수 같은 놈인데 말이죠. 저희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이럴 경우 거의 100이면 100 여자 쪽에서 돈이 새는 거예요. 기둥서방 그런 거죠. 예, 며느리는 전업주부인데 그럼 그 애가 저희 아들 몰래 그놈한테 돈을 가져다 줬을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남편 몰래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뭐 그런 거죠. 보통 돈이 새는 걸 눈치채면 외도도 눈치챌 수 있는 건데 그동안 경제권을 며느님이 관리하셨나 보죠? 예, 집에서 살림하는 애라 아마 며느리가 관리했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아이고, 아드님이 며느님을 많이 믿으셨나 보다. 하긴 믿고 계셨으니 이렇게 당했겠죠. 이런 일이 꽤 많아요. 순진한 남자들 뒤통수 치는 여자들 말이에요. 아무튼 통장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며느님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다고 해도 통장 명의는 아드님이었을 테니 아드님이랑 한번 은행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디 큰 돈이 빠져나간 구멍이 없는지 말이죠. 그런 게 증거가 되거든요. 심부름센터 직원 말로는 며느리가 웬 놈팽이 같은 놈을 만났는데 며느리가 그 놈을 만난 이후로 그 상간남이 씀씀이가 커진 게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보통 여자 쪽에서 돈을 빼돌리는 거니까 아들 통장을 꼭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며느리의 외도를 전혀 모르고 있을 테니 아마 이 사실도 까맣게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한시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아들에게 결국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사실을 알고 충격받을까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진실이 드러난 이상 아들을 위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진실을 마주한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외도라뇨? 누가 뭘 어쨌다고요? 혜정이 그 애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말이다. 왜 믿어지지 않니?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너랑 달리 내 얘기는 진실이야. 그럴 리가요. 혜정이가 얼마나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외도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는 거야. 그 착하고 선한 너도 이런 몹쓸 병에 걸렸는데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뭐가 더 있겠니?
그리고 네가 그 애를 그렇게 믿었기에 걔가 너를 이렇게 속일 수 있었던 거야. 네가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니까 자기 남편 뒤통수를 치기 좋았던 거지.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아꼈는데 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나는 혜정이 절대로 그냥 못 둔다. 가만히 두지 못해. 그렇다고 뭘 어쩌시려고요. 됐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어차피 나 없으면 어떻게든 새 출발해야 할 텐데 미리 한 거라고 생각하죠 뭐. 뭐라고? 아니 너는 왜 자꾸 이렇게 답답한 소리야?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래도 너 지금 멀쩡히 살아있지 않니?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나약한 소리만 하니? 네가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할지 생각 안 해봤어? 엄마, 저는 지금 겨우 버티고 있어요. 몸은 점점 죽어가고 통증은 어마어마해요. 저는 이 통증을 견디면서 지금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다 당장 오늘 밤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요. 그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복수요? 그런 것도 보통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죠. 지금 저는 복수 같은 걸 꿈꿀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는 못난 아들이 되어 죄송하지만 엄마가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럼 엄마가 할게. 엄마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니? 제가 못할 일을 어떻게 엄마한테 시켜요?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복수를 대신 부탁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엄마도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세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 저 싫어요. 가뜩이나 엄마 속만 썩여서 마음 편히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염려까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 그래, 내가 아픈 네 상황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내 생각만 한 모양이다. 아픈 너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도 정상적 상황이었더라면 제가 알아서 해결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엄마.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곧장 며느리를 쫓아갈 줄 알았는데 아들은 별 말 없이 제 얘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은 건지 아픈 아들은 도저히 복수할 힘이 없다며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착하고 순하기는 해도 자기 앞가림은 똑바로 하는 아이였는데 진실을 알고도 슬픈 표정만 짓는 아들을 보며 속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아들이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길에 쓰레기 한 번 버린 적 없이 착하게 살던 애가 어쩌다 죽을 병을 얻고 가족에게 배신까지 당해야 하는 건지 저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며느리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며느리를 믿었거든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잘하던 애가 뒤에서 내 아들을 속이고 있었다니. 어쩜 이런 이중인격이 있는지 며느리의 탁월한 연기력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아이가 제 아들의 재산을 가져가고 제 손주들을 키운다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픈 아들을 대신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고생할까 싶은지 그냥 포기하라고 그랬지만 알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아들이 떠난 뒤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정한 복수 방법은 다른 것보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죠. 외도 사실을 숨기고 우리 아들 탓으로 조용히 이혼을 처리하려 했던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세상에 까발켜서 되갚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며느리에게서 제 손주들을 꼭 데려와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수임료가 아주 비쌌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수천만 원, 아니 수억이 들어도
제 아들의 복수를 대신하기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제 변호사가 며느리에게 연락을 취하자 그동안 콧배기 비추지 않았던 며느리가 곧장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 아들이 며느리가 좋을 대로 순수히 해주었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바뀌고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간 걸 알게 된 며느리가 제가 아들 대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알고 황당해서 따지겠다며 저를 찾아온 겁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너 아주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시대가 없는 것처럼 지내더니 갑자기 나한테 볼 일이 생긴 모양이야? 그럼 제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어머니도 저희 상황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부부간의 이혼 소송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일에 끼어드세요? 아무리 시댁이고 시어머니라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왜 어머니가 나서시냐고요? 내 아들 평소 같았으면 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될 일도 없었겠지. 나도 우리 아들이 멀쩡한 상황이었으면 니들이 어떻게 이혼을 하든지 간섭 안 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이건 저희 일이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애들 아빠 떠나면 저 혼자 남겨질 건데 어머니가 이러셔서 좋을 게 뭐예요? 변호사가 하는 말로는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셨다면서요? 저희 이혼 소송 끝날 쯤이면 그 사람은 애들 옆에 있지도 않을 텐데 그럼 어머니가 대신 데려다가 키우시기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애들은 제가 키우는 게 맞죠. 아빠도 죽고 없으면 옆에 엄마가 있어야죠. 애들 부모는 저예요. 근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으로 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냐고요. 나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그랬다. 진성이가 아프다는 말에 네가 바로 이혼 얘기부터 꺼낸 걸 알고 황당했지만 몇 마디 들어보고 그냥 수긍하려고 그랬어. 네 말대로 애들 옆에 있는 부모가 있어야 하고 내 아들이 그걸 바라니까. 하지만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절대로 그러지 못하겠더구나.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알고도 너를 어찌 그냥 두겠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아는데 말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 뭔데요? 뭐 가지고 이러시는 건데요? 아직 내 변호사한테 그 얘기는 못 들었겠구나. 우리가 네 불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말이야. 네? 뭐라고요? 불륜이라뇨? 그래, 불륜. 네가 운동 다닌다고 나돌아다니다가 웬 반백수를 만났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거든. 그러게 숨기려면 끝까지 잘 좀 숨기지 그랬니. 우리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지만 아직 두 눈 뻘겋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내 아들 집에 그놈이랑 들락거리니? 그렇게 표를 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그냥 운동하다가 친해진 친구인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라고요. 그런 소리를 하면 내가 믿을 거라 생각하는 거니? 네 말이라면 의심도 못하고 믿었던 착한 내 아들처럼 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나는 내 아들처럼 착하지 못해서 말이다. 네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구나. 그래서요? 지금 제가 바람폈다고 남편을 대신해서 어머님이 저랑 소송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비싼 변호사까지 쓰면서요? 그래, 그러기로 결심했단다. 너도 자식이 있어서 알겠지만 자식이 고통받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니? 내 아들은 아파서 죽어가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내 아들 뒤통수를 때리고 속을 긁어 후비는 걸 그냥 참을 수 있겠니? 병원에서 진통제로 버티는 애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 내가 그냥 두고 보는 게 맞는 거겠냐고? 그래봐야 어머님이 양육권 가져가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양육권 가져가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요. 웬만하면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거든요. 심지어 엄마가 불륜을 저질러도 말이죠. 제가 불륜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된다고 그래도
그래봐야 저한테 손해인 건 별로 없어요. 남편 재산은 결국 양육권을 가져가는 제가 다 가져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세요. 뭐라고? 이것이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고 있어. 내가 내 아들 살리려 이러는데 네가 어찌 막아? 그 사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오늘 내일 한다고 그러던데. 아픈 아들이 그렇게 걱정되시면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아픈 아들 옆에서 간병이나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며느리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제 앞에서도 일말의 죄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그동안 저와 아들이 며느리에게 단단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본 모습을 속이고 내 아들 옆에 있었다니. 역시 저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만나 얘기를 나눈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밤을 새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대신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은행을 찾아가서 며느리가 아들 몰래 빼돌린 돈의 출처를 알아내고 그동안 며느리가 상간남과 만난 사실들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찾다 보니 기막힌 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그동안 아들 몰래 집으로 상간남을 끌어들인 일이 여러 번이었고 심지어는 아직 어린 손주들까지 대동해서 불륜을 저질러 왔더라고요. 애들 아빠가 있는데도 그놈에게 아빠라 부르라 시키며 어린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겁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지만 모순적이게도 그 일로 저희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유리해졌습니다. 그것만 봐도 며느리가 아이들의 양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느꼈을 혼란감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덕분에 저희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유리해졌습니다. 애초에 가정을 지키지 않고 파탄낸 사람이 며느님이고 아드님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니 이 점을 잘 피력해서 재판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길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변호사님의 말처럼 결국 저희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뻔뻔한 며느리의 행동을 질책하며 저와 아들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 덕분에 며느리 몫이 될 뻔했던 재산도 지켜낼 수 있었죠. 또한 며느리와 그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걸어 피해 보상금까지 받았고요. 그렇게 노력 끝에 아들의 것을 지켜낸 저는 참 다행이다 싶었지만 아직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아들의 건강 상태였죠.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들이 잘 버텨줬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아들의 곁을 지키며 불안에 떨던 어느 날,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동생 소식을 들려주려 딱 한 번 제 꿈에 찾아왔던 큰 아들이 다시 제 꿈에 찾아온 거예요. 너무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큰아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에 저는 위안을 얻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마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큰 아들 꿈을 꾼 건가 싶어 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며칠 뒤 저는 정말로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수치가 정상이 됐대요. 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뭐? 그게 정말이야? 저 정말 살 수 있대? 네, 갑자기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염증도 없어졌고 수치들이 안정화됐대요. 다시 치료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대요. 아이고 세상에, 너무 다행이다. 너무 잘됐다. 병원에서도 이유는 모르겠대요. 자기들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나빠져도 이상할 게 없었던 아들의 건강 상태가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정상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약도 못 쓰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치솟던 염증 수치가 가라앉은 덕분에 병원에서도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아들의 상태는 그 후로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잘 버텨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들은 1년 뒤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기적이 어디서 찾아온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는 먼저 간 큰아들이 둘째를 살려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전 저를 죽음의 문턱 앞에서 구했던 큰아들이 동생과 오래오래 살다 오라는 말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자기 동생을 살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염원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은 둘째는 지금은 아무런 이상 없이 손주들을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도 그런 아들과 손주들과 행복하네요. 한때는 꿈꿀 수 없던 이 행복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